안녕하세요. 신한투자증권에서 화장품 의법 담당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박현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2026년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반기, 하반기 키워드에 대해서 잠깐 훑고 넘어가면요. 우선 상반기에는 부의 효과가 부각이 되면서 내수 소비가 상당히 좋았던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복 기업들 같은 경우는 브랜드사들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실적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었고요. 화장품 섹터들 같은 경우는 내수 소비의 영향도 받았지만 수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좀 강세를 띠면서 브랜드사 그리고 제조사들이 대체로 이익 레버리지 효과가 계속적으로 좀 높아지는 추세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리스크 관리가 중요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유는 최근에 중동발 영향이 좀 크게 자리할 걸로 좀 보이고요. 대체로 원부자재 가격의 상승 우려 그리고 운반비의 상승 우려가 같이 동반되는 시기로 이런 국면에서도 매출 성장 대비해서 수익성 개선이 지속적으로 따라올 것인지에 대한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 같은 경우는 서구권 시장에서 구조적으로 굉장히 이제 체력을 높여 나가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외형 성장의 추세가 쉽게 꺾이기는 좀 어렵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의류도 최근에 부의 효과가 상당히 크게 나타난 바 이런 부분들이 실제 내수 소비의 어떤 건전성을 상당히 높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쉽게 꺾이기에는 올해 적어도 가을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예상이 됩니다. 우선 화장품 산업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제가 제목은 KBT 이마 그리고 마진의 귀환이라고 적었습니다. 지금까지 화장품 산업은 대형주 위주였긴 하지만 서구권을 중심으로 수출 성장이 상당히 강했고 어떻게 보면은 이 추세가 결국 계속 하반기도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수익성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마진의 귀환이라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리뷰를 간단하게 해보면요. 일단 대형사들 실적의 성장이 상당히 강하게 움직인 바 있죠. 지금 APR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상반기 실적을 끌고 나가는 모습이었고요. 그 뒤를 아모레퍼시픽과 달바글로벌이 같이 쫓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매출 성장과 더불어서 영업이익률의 개선도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죠. 아무래도 서구권을 중심으로 수출 수요가 강하고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대규모 마케팅 집행의 능력 그리고 현지 유통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역량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점에서 대형사들이 경쟁의 우위를 점해 나가는 걸로 좀 보여집니다. 반면에 중소형사들은 대형사들에 비하면 매출 성장이 좀 부족한 모습이고요. 매출 성장 대비해서 이익률의 추세도 우하향의 추세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사실 중소형사들이 모멘텀이 계속 부족한 이유는 중소형사가 전개하는 여러 브랜드들이 킬러 아이템을 다수로 육성하기에는 조금 뒷심이 부족한 역량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마케팅비를 쓰는 어떤 스케일 그리고 유통을 진두지휘하는 어떤 스케일에서 조금 열의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OEM사들은 대체로 최근에 수출 수요가 꼭 비단 상장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비상장사들 중에서도 굉장히 성장을 잘 해나가는 브랜드사들이 많죠. 그런 브랜드사들을 토대로 최근에 ODM사들은 계속해서 수출 수요를 높여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법인을 중심으로 매출 성장과 이익의 레버리지가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죠. 중장기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에서의 어떤 현지 ODM 수요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아마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정도에는 한국, 미국, 중국에서 나타나는 외형 성장이 동반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주가의 상대 수익률을 보면 아무래도 APR이 그나마도 이제 연초 대비해서 주가의 상대 수익률은 꾸준히 아웃퍼폼을 했었던 걸로 보이고요. 다만 최근에 성장률이 더 높은 타 산업으로의 수급 이동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소비재, 특히 화장품 산업에 좀 관심이 좀 떨어져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성장률에 비해서는 다소 아쉬운 주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한국 화장품은 생산액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생산액 대비 수출 비중은 이제 70%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역 수지 흑자 폭이 약 12조 원 규모에 달하고요. 특히 선진 시장에서의 카테고리 확장 그리고 지역 확장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성장의 추세가 어떻게 보면 서구인들의 어떤 화장품을 사용하는 루틴 자체를 바꾸고 있다라고 언급할 만큼 굉장히 구조적인 성장의 사이클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K뷰티 관련돼서 구글 검색 트렌드를 살펴보시면요. 굉장히 관심이 높음을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비단 상장사 브랜드들뿐만 아니라 비상장사 브랜드들까지도 계속해서 검색의 트렌드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을 봤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 어떤 K뷰티의 트렌드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품질 보증 카테고리처럼 인식되는 게 아닌가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런 어떤 트렌드 속에서도 화장품사들의 매출 성장률과 ROE의 방향성이 굉장히 잘 우상향의 트렌드를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의 추세가 이 부분들을 좀 미지근하게 반영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아쉬운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화장품사들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는 바 있는 것 같고 향후에 언제라도 밸류에이션은 조금 더 이런 어떤 이 장표에서 보여지듯이 좀 괴리를 좁혀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미국 화장품 시장 안에서 한국 화장품 점유율을 추산을 해 보았는데요. 지금 약 한 8%로 추산이 됩니다. 제가 2년 전쯤에 추산해 봤을 때 약 한 2%대로 추산을 해 보았었는데요. 지금 한 2, 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8%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스킨케어를 중심으로 수출 수요가 상당히 강하고요. 최근에는 스킨케어에서 오히려 더 나아가서 퍼스널 케어 쪽으로 우리나라 K뷰티의 수출 수요가 확장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뭐 일본 그리고 미국 등지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화장품에서의 선진 시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국가들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이 굉장히 수입 시장 내에 점유율을 꾸준히 높여 나가고 있는 추세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기초 화장품 안에서는 일본과 미국에서 각각 우리나라 화장품이 수입 규모로는 1등을 차지하고 있는 아주 이례적인 상황을 이제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이죠. 반면에 중국에서는 계속 한국 화장품의 비중이 좀 늘지는 못하면서 다소 좀 침체된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봤었을 때도 지금 현재 중국, 과거 우리나라 화장품사들이 중국에 굉장히 의존도를 높였던 사례들이 있었었는데 지금 현재는 중국의 의존도가 많이 낮아진 대신에 미국 그리고 뭐 유럽 등지에서 이 수출 점유율을 꽤나 빠르게 꾸준히 올려나가고 있는 추세이고요. 색조에서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점유율은 줄어드는 대신에 미국 그리고 일본, 유럽 등지에서 조금씩 이제 점유율을 높여나가고 있는 추세라고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가별로 좀 볼까요? 지금 과거에는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이 중국을 중심으로 수출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다면 지금 현재는 미국을 중심으로 수출 수요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기초 화장품 이 굉장히 주력이 되어서 수출 수요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색조 화장품은 작년 대비해서는 2026년도가 다소 좀 부진한 모습으로 좀 보입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보시면 기초 중심으로 상당히 수출 수요가 강하고 마찬가지로 유럽에서의 수출 수요는 최근 들어서 조금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 있기는 하나 역성장의 모습을 현재까지는 올해 들어서 꾸준히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초로 조금 뭔가 추려서 바텀업 단에서 개별 기업 단의 어떤 아이디어를 찾아보시는 게 중요하리라 생각이 좀 드는 바입니다. 기초와 색조로 전체로 나눠서 봤었을 때도 기초 화장품의 수출 수요는 꾸준히 20-30%대를 전년 동기 대비해서 계속해서 좀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색조 화장품은 역성장을 이제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색조 화장품 수출이 더딘 이유는 현지 적합성 측면에서 열이이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는데요.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아무래도 기초 화장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포뮬러 그대로 해외에 나가서 팔아도 상관이 없지만 색조 화장품 같은 경우는 아시아인들이 선호하는 메이크업 트렌드와 서구인들이 선호하는 메이크업 트렌드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어떤 차이 좀 극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R&D도 처음부터 해줘야 되고 여러모로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상황들이 결국 진입장벽을 높이고 결국은 이런 식의 어떤 그래프를 그리게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행인 거는 최근에 헤어랑 바디 쪽에서 수출 수요가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헤어랑 바디, 특히 헤어 쪽에서는 LG생활건강의 닥터그루트라는 브랜드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의 라보에이지라는 브랜드가 최근에 수출 수요, 직수출 수요 그리고 크로스보더 수출 수요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바디케어 쪽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의 일리윤이라는 브랜드가 최근 들어서 수출 그리고 크로스보더 수출 수요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더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전히 결국 대형사들 위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앞서서 리뷰 말씀드릴 때 대형사 중심의 수출 수요가 상당히 강하다, 실적 성장세가 상당히 강하다라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어떤 카테고리 확장의 트렌드를 보면은 역시나 또 대형사들이 이 부분들을 끌고 나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대형사 위주의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같이 강조드리는 바이고요. 더불어서 홈뷰티 디바이스도 작년도에 2025년도에 관세 미국향으로 수출되는 품목에 대해서 관세 부담이 증가할 염려 때문에 수출 수요가 좀 줄었다가 올해 들어서서 다시 정상화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홈뷰티 디바이스 수출 성장률은 그래도 꾸준히 30% 이상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마스크팩 사실 우리나라 기초 화장품만큼이나 수출을 많이 하는 품목 중에 하나인데 이 마스크팩 수출액 수요도 꾸준히 30-40%대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K뷰티는 스킨케어 그리고 헤어, 바디, 디바이스를 포괄하는 생활형 웰니스 뷰티 산업으로 진화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죠. 품목 측면에서 한번 더 살펴보시면 기초, 특히 미국 아마존 채널 안에서 탑 100위 안에 진입하는 한국의 제품 수인데 기초가 꾸준히 우상향의 추세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를 가장 좀 대표하는 어떤 카테고리라고 하면 보통은 페이셜 세럼, 에센스 카테고리를 보통 꼽는데 이 페이셜 세럼 카테고리도 꾸준히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SKU를 높여 나가고 있는 카테고리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작년 하반기부터 페이셜 클렌징, 클렌저 쪽이 더 이제 화장을 지우는 세정 쪽인데요. 이쪽이 최근 들어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SKU를 높여 나가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메이크업 클렌징 오일 쪽도 중복되어서 수출 수요를 높여 나가고 있는 모습으로 확인이 됩니다. 색조는 어떨까요? 색조는 사실 작년에 조금 올라가는 듯 보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특히 작년에 파운데이션 메이크업 카테고리에서 다소 좀 우리나라 브랜드들이 쿠션 팩트나 아니면 비비크림으로 강세를 띠는 모습이었었는데 그 외의 카테고리로 확장되지 못하면서 오히려 최근에는 좀 다시 우하향의 추세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죠.
페이셜 선스크린도 우리나라를 가장 대표하는 카테고리 중에 하나죠. 꾸준히 15개 내외의 SKU를 탑 100위 안에 진입해서 유지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 립 메이크업도 우리나라가 늘리지는 못하지만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 내 판매량 순위를 살펴보면 실제 에센스나 아니면은 앰플류 그리고 크림류 등 기초 아이템 위주로의 매출 성과가 상당히 높고요. 그나마도 메디큐브 APR의 브랜드죠. 제로모공 패드가 어떻게 보면 신제형의 아이템으로서 최근에 수출 수요가 가장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쪽으로 좀 보입니다. 그 밖에 이제 비상장 브랜드사들 중에서는 닥터 에이시아 그리고 가이 그리고 셀리맥스, 이퀄베리 등등이 최근에 꾸준히 순위를 잘 유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이 장표에서 조금 더 강조를 드린다면 본래 이제 제조사를 좀 설명을 드리는데 코스맥스는 본래 인디뷰티의 고객사들이 굉장히 다수로 좀 잘 구성되어 있던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한국 콜마도 역시 닥터 에이시아 그리고 메디테라피라고 하는 브랜드를 신규로 좀 수주를 받으면서 인디뷰티 수출 수요에 좀 가담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 콜마가 최근 들어서 한국 법인을 중심으로 매출과 이익의 레버리지를 높여 나가고 있는 것도 특징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앞서서는 화장품 쪽에서 품목 그리고 지역 확장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채널 확장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나라 화장품이 미국 시장 내에서 8% 정도의 점유율을 가져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다 온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제가 많이 받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 화장품이 미국 시장 내에 온라인 채널에서의 어떤 점유율만으로도 8%를 가져가는 거라 보시면 되고요. 이제 드디어 APR이 미국 내 오프라인 채널에 확장을 시작을 했죠. 그리고 기존의 아모레퍼시픽은 원래도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중심의 확장이 특징인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나라 화장품사들 K뷰티가 원래는 좀 더 아마존, 특히 온라인 중심으로 침투를 높이는 트렌드에서 이제는 온라인을 넘어서서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어떤 이 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가고 있는 어떤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근데 실제로 미국 내에 어떻게 보면은 온오프라인 비중으로 따지면 미국 화장품 유통은 오프라인이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지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온라인에서 높였던 이 시장 침투율을 오프라인까지 넓힐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화장품사들의 시장 점유율은 지금보다 좀 더 업사이드를 훨씬 더 높여서 볼 수 있겠더라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더불어서 미국 화장품 시장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결국 오프라인 채널 확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일부 한국 브랜드들이 단순 아마존 판매를 넘어서서 오프라인 쪽으로 확장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K뷰티가 초기 온라인 기반의 어떤 인디 브랜드 단계를 넘어서서 미국의 메인 시장으로 진입을 시작했다라고 정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아마존 시장 내 한국 브랜드의 거래 건수는 약간의 몇 가지 브랜드들로 좀 집중되는 양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월 매출 트렌드를 보셨을 때도 일부 아마존 프라임데이나 아니면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는 월에만 조금 더 집중되는 양상이 있었었는데 이게 이제는 월별로 조금 더 균등하게 퍼지는 추세로 진입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바입니다. 미국 화장품의 어떤 경쟁 심화 속에서도 꾸준히 APR의 메디큐브 브랜드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이 아마존 채널 안에서 꾸준히 SKU를 높여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까지는 아모레퍼시픽이 좀 시장에 관심을 덜 받았다라고 본다면 최근에 아모레퍼시픽은 코사렉스 외에도 에스트라 그리고 아이오페 여러 가지 일리온까지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최근 들어서서 약간 순위를 높여 나가고 있는 모습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유일한 멀티 인디뷰티 브랜드사로서 아모레퍼시픽의 하반기에 재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리스크를 꼽자면 중동 지정학
리스크 확대에 대한 우려를 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홍해 수에즈 리스크 그리고 호르무즈 리스크를 좀 이제 간단하게 요약만 해보자면 결국 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를 키운다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지정학 리스크가 장기화될 때 하반기로 갈수록 물류비 혹은 원가 부담이 점진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영향은 좀 중립 이하일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 화장품은 최종 소비재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 인상분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장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화장품이 어떻게 보면 가격을 인상했을 때 소비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줄 수 있느냐의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제가 여태까지 말씀을 드렸던 거를 다시 요약해 보면 결국 우리나라 화장품이 미국 가서 인기 있는 이유가 미국인들의 어떤 구조적인 어떤 뷰티 화장품을 사용하는 루틴 자체가 바뀌고 있음에 수혜를 보는 바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트렌드가 쉽게 꺾일 수 없다라고 말씀을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기는 하나 이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미국 소비자들의 선택지는 결국은 한국 이 K-뷰티에 조금 더 집중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는 바입니다. 종목으로는 다시 한 번 더 APR에 대한 선호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사실 APR은 메디큐브가 압도적인 매출 성장세로 계속 눈에 띄는 외형 확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거기에 에이프릴 스킨과 디바이스 수출 수요가 굉장히 원활하게 우상향의 추세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APR은 뭐 채널 측면에서도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그리고 지역 측면에서는 미국에서 유럽으로 꾸준히 확장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사실 주가가 최근에 잘 시장의 흐름을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에 반해서 APR은 뭐 하반기에도 매출 성장 대비해서 이익의 레버리지는 꾸준히 유지가 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 밖에 한국 콜마도 한국 법인 위주로 인디뷰티 고객사들이 새롭게 붙기 시작함에 따른 어떤 매출 성장 그리고 이익의 개선이 굉장히 클 수 있음을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그 밖에 별표 쳐둔 기업들 중심으로 매출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수출 수요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의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제가 5년 만에 다시 호황기라고 적었는데요. 사실 의류는 제가 근 한 15년간 이 의류 산업을 봤었을 때 의류 산업이 가장 좋았던 시기가 2021년, 2022년도였고 그 이후로 우리나라가 시장이 정상화, 어떻게 보면 팬데믹 이후에 정상화를 겪으면서 의류는 다소 좀 시장의 성장률이 좀 저조한 모습으로 좀 보였었는데 최근에 부의 효과에 힘입어서 다시 좀 회복기에 들어가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5년 만에 다시 호황기다라고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짧게 리뷰를 해보면요. 브랜드사들 굉장히 매출 성장세가 올해 상반기에 좋았죠. 작년 상반기에 비하면 굉장히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이었었고 영업이익률도 대체로 개선되는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는 상황이었었습니다.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부의 효과 그리고 금리 부담 완화 기대 그리고 소비 진작 기조가 결국 유통 트래픽을 높이고 온오프라인으로 판매가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OEM사들 같은 경우는 대체로 올해 상반기는 작년 상반기에 비하면 좀 부족한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사실 작년 상반기에 이미 고객사들 위주로 재고 정상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소 좀 베이스가 좀 부담스러웠지 않겠는가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전방 시장인 미국의 의류 소비가 굉장히 호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은 그래도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는 화장품사들 못지않게 의류주들도 다소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죠. 사실 브랜드사들 중에서는 한성
일부 이제 내수의 수혜가 굉장히 강력했던 이 한섬 정도가 시장을 이기는 모습이었었고, OEM사들은 작년 상반기에 비해서 올해 상반기가 성장률이 다소 좀 부진한 모습이었었기 때문에 시장 대비해서 상대 수익률도 다소 좀 약세를 띠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국내 온오프라인 소매 판매 성장률인데요. 작년에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역성장을 보였던 이 추세가 최근 들어서 온라인, 오프라인 둘 다 성장으로 흐름이 바뀌었고요. 특히 카테고리별로 보시면은 의류, 그리고 이제 아동 스포츠, 생활 가전, 유명 브랜드들, 특히 유명 브랜드들 중심으로 매출 성장세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장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백화점 매출이 상당히 좋죠. 백화점에서의 패션 판매 성장률도 여성 정장, 캐주얼, 그리고 남성 의류가 대부분 우상향의 추세를 굉장히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명품 판매액도 굉장히 양의 성장을 크게 그리고 있는 모습이죠. 왜 그럴까를 좀 보자면 자산 효과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유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순자산이 증가했다라고 인지를 하게 되고, 결국은 이 부분들이 소비 여력에 대해서 자신감을 높이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게 결국 지출을 늘리고 결국 이런 패션 산업에 기여를 하게 되는 바이죠. 특히 최근 국내 백화점의 평균 구매 단가와 구매 건수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소비의 질이 높음을 이 장표가 반영한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또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국내 의복 재고, 출하, 소매를 비교해 보시면은 재고는 꾸준히 내려가고 있죠. 2010년을 100으로 뒀었을 때 지금은 거의 최저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매 판매는 굉장히 좋은 상황을 나타내고 있죠. 우상향의 추세를 취하고 있고, 출하는 많이 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고 부담 없이 소매만 계속 좋은 상황이요. 아마도 다음 달, 다다음 달을 예측해 보자고 하면 출하는 좀 늘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소매 판매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재고가 갑자기 반등할 가능성은 좀 떨어져 보인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수, 한국 내수는 좋은데 그럼 중국 내수는 어떨까요? 사실 의류 기업들을 보통 볼 때 이제 중국을 빼놓고 볼 수는 없죠. 대부분 F&F를 포함해서 내수 실적도 중요하지만 중국의 출점도 중요하니까요. 중국도 최근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양의 성장을 소매 판매가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성장의 추세가 과연 지속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인 것 같기는 하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자산 효과에 이제 동반되어서 최근에 소비가 좋은 상황임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은 다소 최근에 주택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고 반대로 예금의 수요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산 효과라고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 같죠. 결국은 정부가 돈을 풀면서 계속해서 소비를 부양시키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이러한 어떤 상황이 계속 향후에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도 유지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드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중국이 최근에 소매 판매가 양의 성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 의류 브랜드사들이 중국 내 출점을 조금씩 더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4년, 2025년도에 출점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2026년도에 조금이나마 출점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실적에 보탬이 될 수 있겠더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주요 기업 안타, 리닝의 매출 성장세는 꾸준히 그래도 양의 성장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특히나 중국 내 수요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이 스포츠웨어 쪽으로는 국내 브랜드들이 대부분 카테고리가 겹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의 어떤 성장의 추세가 우리나라의 어떤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브랜드사들의 출점 효과와 같이 연동되어서 움직이게 되지 않을까라고도 보여집니다.
다만 의류 쪽에서도 뭐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죠. 마찬가지로 화장품과 마찬가지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도 이제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최근에 뭐 에너지 가격 그리고 물류비, 물가 상승에 대한 어떤 우려들이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면서 결국은 브랜드력 그리고 이제 고객층이 조금 확고하게 잡혀져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조금 더 하반기가 양호하게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는 바이고요. 이 가격 전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방어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가 어떻게 하반기에 관건이 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OEM사들을 보시면 OEM 쪽은 결국 미국 의류 재고의 추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 의류 재고의 추이를 보시면은 재고액은 꾸준히 어떻게 보면 2023년도에 굉장히 높았던 구간을 지나서 내려가 있는 모습이긴 하고요. 재고 비율도 2024년, 2025년도에 비하면 최근에 조금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 재고액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브랜드사들이 OEM사들이 대체로 실적이 좀 개선될 여지가 클 수 있음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사실 이 추세가 하반기 이 여러 중동발 리스크에도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기 때문에 이 조금은 더 경기에 방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업들 또 혹은 최근에 환의 영향이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에 환 효과를 오히려 톡톡히 볼 수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조금 더 집중해서 투자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대표적으로 영업무역이 그런 기업인 것 같아요. 영업무역은 매출에서 순이익단까지 환 효과가 같은 방향으로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영업무역이 어떻게 보면 이 환의 어떤 지금과 같은 어떤 트렌드 속에서는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꼽을 수가 있겠죠. 최근에 미국 리테일 온오프라인의 포스 매출 성장의 추세는 꾸준히 양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무점포 온라인 중심으로 이제 계속해서 소매가 양의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은 결국 OEM의 전방 업황에 있어서 우호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다만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영향이 OEM사들한테 좀 전가가 가능한지의 여부에 따라서 다소 좀 영향은 중립적일 수도 있고 중립 이하일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정리를 드립니다. 또한 포스 매출 트렌드도 꾸준히 보시면요, 뭐 스포츠 쪽에 이제 슈즈 스토어 위주로 그리고 이제 굿즈 스토어 위주로 최근에 수출 수요가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으로 좀 보이고요. 그밖에 남성 여성복도 꾸준히 매출 성장의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한섬과 영업무역에 대해서 선호 의견 드리고요. 한섬의 경우는 내수 소비 호조로 인해서 성장률을 높여가는 추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특히 백화점 얘기 드릴 때 말씀을 드렸지만 객단가와 판매량이 동반해서 성장하는 추세입니다. 거기서 가장 수혜를 보는 쪽이 한섬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한섬은 최근에 일부 브랜드들이 유럽 시장에 진출하여서 관련된 매출의 기대도 하반기에 높여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한섬 외에도 내수가 최근에 어쨌든 소비력이 계속해서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기업들이 소비 회복에 이어서 매출 개선이 나타날 것이라 보여지고요. 중국의 출점도 작년에 비해서는 좀 늘어난다라는 점을 착안하셔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OEM 쪽에서는 영업무역입니다. 경기의 방어적인 고객사 영향으로 OEM 매출이 굉장히 고성장 흐름을 나타낼 걸로 보이는 바이고요. 거기에 이제 원화 약세로 인해서 환효과가 굉장히 클 수 있음을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영업무역 그리고 한섬에 대한 토픽 의견을 드립니다. 화장품 의복 정리해 보면 화장품 산업은 미국 그리고 유럽 이런 서구권을 중심으로 한 수출 수요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 수출 수요가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 내에 침투율을 꾸준히 높여나가는 저는 사실 이렇게 요약을 드리거든요. 미국인들의 어떤 화장품을 사용하는 루틴 자체가 우리나라 제품에 의해서 바뀌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는
쉽게 꺾이기 어렵고 오히려 소비의 여력이 떨어지게 되면 가성비 브랜드들은 더 선호되는 양상이 짙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K뷰티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수혜 쪽에 조금 더 가깝다라는 부분들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의류는 최근에 부의 효과에 힘입어서 나타나는 이 소비 개선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수 있어 보이는 점을 강조를 드립니다. 거기에 환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OEM사들 위주로 투자를 조금 더 집중, 산별적으로 해보심을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것으로 화장품 의복 하반기 전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